강의 들으시고요. 예, 우리 20대 열정을 가져오라 라는 제목 하에 여러분의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시간 강의, 50분에서 1시간 정도 강의하고요. 미리 주신 Q&A 있어요. 그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열정적이신가 봐요. 방학했죠? 네, 여기 모여갖고 지금 이렇게 이 열정, 여러분이 꿈꾸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꿈꾸는 열정이 있으실 거고 또 그만큼 여러분이 꿈꾸는 인생 비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연애를 잘 관리하는 게 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연애에 대한 측면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관리하고 있는 여러분의 스펙, 뭐 토익 점수, 또 자격증, 그리고 연애에서의 자기관리 측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가지 파트 나눠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연애를 할 때 세 가지 정도의 함정만 잘 비껴가면 여러분이 원하는 꿈, 여러분이 원하는 열정의 그 인생을 훨씬 더 빨리 조금 더 수월하게 다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함정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요. 연애하면 외롭지 않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함정이에요. 함정이에요. 자, 연애 해보셨죠? 한 번도 안 해본 건 아니죠? 그죠? 모쏠은 아니죠? 네. 우리가 태어난 지 2년밖에 안 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모쏠은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자, 첫 번째 함정 외롭지 않을 것이다. 자, 연애 해보시니까 어땠어요? 안 하면 연애해서 외로운가 보다 하지만 연애하면은 50일 100일 지나면은 외로워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안 해서 외로운 거 없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혼을 하면 인간은 원래 외로운 거구나 뭐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남녀관계는 어떻게 생각하면 끊임없이 서로 기대하고 실망하고 기대하고 실망하면서 우리는 정말 외로운 사람들이구나를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도 과언이 아니죠. 차리차플리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저는 이 말 처음에 들었을 때 딱 연애가 이렇다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 연애는 멀리서 보면 희극이잖아요.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그들의 연애는 언제나 희극이죠. 싸우지 않아요. 언제나 아웃백에서 밥을 먹어요. 남자친구는 기념일 따위를 절대 잊지 않는 절대 기억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내 남자친구는 오늘이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모르죠. 그렇죠. 너무 힘든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페이스북 같은 데요 많이 사진도 올리고 사연 올리잖아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심리적인 심정, 불안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페이스북이나 카스에 자기 사진을 많이 올리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인간관계가 안 좋아지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변 심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 어때요? 여러분은 그런데 올릴 때 가장 최고의 사진 올리죠. 셀카 막 12번 찍어가지고 제일 예쁜 거, 다른 사람은 절대 분간할 수 없는 그거, 그런데 나는 올리면 죽는 거, 그거, 그 사이에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두가 다 연애는 희극적인 요소 플러스 비극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연애는 다 비극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예민의 상처와 연약함이라는 이 부정적인 에너지 때문이에요. 자, 인간에게는 고급스러운 자아와 저급스러운 자아가 있어요. 고급스러운 자아는 뭘까요?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열정을 불태우는 거. 그 다음에 컴패션 이런 데 후원할 때 나오는 거. 우리 기아기차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1,000원 전화 ARS 누를 때 그때 그게 고급스러운 자아예요. 저급한 자아는 언제 가장 많이 나오냐면 운전할 때 가장 많이 나오고요. 엄마한테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저급스러운 자아가 많이 나오냐면요. 연애할 때 나와요. 집에서 잘 안 나오다가 단체 생활할 때 조금 기미가 보이지만 확 드러나지 않다가 연애할 때 나오죠. 내가 이렇게 미적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집착이 심했구나. 내가 이렇게 승질이 들어온다. 뭐 이런 거를 연애할 때 알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결혼 생활이에요. 결혼 생활할 때 진정한 나를 만나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때마저도 마저 드러나지 않았던 최끝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아이가 보여줘요. 육아는 진정한 나를 만나게 해주는 도 닦는. 제가 아기를 낳고 느낀 것은 돌을 닦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이를 낳아서 키워가는 것도 정말 돌을 닦는 방법 중에 하나구나 이런 거 많이 느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레벨의 상처와 연약함이라는 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연애 가운데서 비로소 드러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연애가 재밌지 않고 즐겁지 않은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어느 곳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던 나 자신을 굉장히 황당하게 만나는 게 연애고 굉장히 힘들어요. 감정이. 자, 그러면 이 내면의 상처와 연약함이라는 이 에너지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하지만 사이즈가 다 다른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형성되는 요소들이 있죠. 기타 등등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개.
개. 첫 번째는 부정적인 연애 경험, 두 번째는 여러분이 태어나서 자랐던 가정 역기능적이었을 때 이 부정적 에너지 파워를 늘려주는데요. 첫 번째 부정적인 연애 경험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쁜 이별 같은 게 이제 이 에너지를 굉장히 키워줘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1년 사귀고 헤어지고 1년 사귀고 헤어지고 1년 사귀고 헤어졌어요. 자, 그럼 이건 잘한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자신있게. 1년 사귀고 헤어졌어요. 그래도 1년 사귀고 헤어졌어요. 그냥 괜찮은 거죠. 참을 만큼 참았잖아요. 4계절을 참았다고. 사실은 여름 시작 때부터 헤어지고 싶었는데 참았다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지나서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은 거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3개월 사귀고 헤어지고 3개월 사귀고 헤어지고 3개월 사귀고 헤어지고 이건 잘한 거야, 나쁜 거야? 이건 나쁜 거죠. 이런 돌림방은 나쁜 거야. 이거는 동물의 연애. 이렇게 3개월 이하의 연애. 최소한 인간의 연애는 10개월은 버텨줘야 연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정적 연애가 오면 이게 약간 나쁜 이별이 반복됐을 때 우리가 이제 상처를 갖게 되죠. 제가 오랫동안 가장 개인적으로 재미있었고 즐거웠던 경험은 군부대 투어를 한 거였어요. 제가 여자로서 군대를 딱 들어가게 되는 경험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면회 같은 거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딱 군대 안에 들어온 게 처음이어서 그 공기가 되게 신기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상반기 동안 군부대 투어를 하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가장 가슴 아픈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병사가 섬에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배를 타고 면회를 왔어요. 그러니까 또 이 남자친구가 혼자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애틋한 거야. 그러니까 병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좀 데려다주고. 이게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죠. 자, 이 여자친구는, 그치? 느낌 빡 오죠? 아, 진짜.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 심리 상태는 어때요? 너무 외롭지. 이 병장님은 어떤 상태? 원래 외로웠던 상태. 원래 외로웠던 남자랑 지금부터 너무 외로운 여자가 배에 올라타고 파도를 치고 갈매기를 끼룩끼룩 새우깡 이러면서 이제 그 두 사람이 로맨스가 시작됐어요. 자, 그러면 병장님은 나가잖아요. 이등병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랬을 때 이 사람이 가지는 부정적인 연애거면 내면의 상처를 연약한 부정적 에너지를 키워주겠죠. 여러분이 이전에 했던 연애가 잘못됐을 때, 근데 그것이 소화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 현재 소화 연애, 다음 스텝 연애, 부정적 연애를 주는 게 이 첫 번째 경우예요. 그러면 이 병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잘 회복돼가지고 결혼해서 애기 낳고 이래도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겠어요. 아빠, 우리는 왜 섬에 안 올라가요? 아빠는 섬을 싫어해요. 아빠는 배 타는 남녀를 아주 싫어합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이 태어나 자랐던 가정 역기능적이었을 때. 자, 대한민국은 거의 90% 이상의 역기능 가정이라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가정들이 굉장히 내적으로 균열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괜찮은 것 같지만 엄마 아빠 사이가 좋지 않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소통이 없고 우리를 향한 애정도 또 약간은 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때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분이 내가 이 집이 아니고 다른 집에서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가 아니고 우리 아빠가 아니었으면 좋을 텐데 두 사람이 사랑을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두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한 집에 안 사는 게 서로에게도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원가정에서 이제 자라게 됐을 때 내면의 상처나 어떤 아픔이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성인이 돼서 연애를 할 때 영향을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똑같은 집에서 태어났어도 큰형은 진짜 올바르고 둘째는 완전 날라리고 셋째는 아무 생각이 없고 완전 날라리죠. 그러니까 다 다르단 말이야.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렇게 자랐을 때 약간 마음이 어려울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미성숙하게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그 패턴도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 얘기하면 섭섭한 거를 잘 말 못하는 패턴이 있어요. 자, 왜냐하면 자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말할 상황이 아니잖아. 내가 뭘 엄마 나 이 바지 입기 싫어 그런데 엄마 아빠가 엄청 싸우고 있어. 말할 수 없죠. 컴플레인을 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감정을 부인하면서 그냥 여러분의 나름대로 생존 방식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인이 됐을 때 어렸을 때부터 해보지 않은 걸 갑자기 성인이 됐을 때 할 수 있을까? 잘 안 돼요. 근데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야.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단 본인이 너무나 늦게 알아요. 왜냐면 감정 자체를 계속 억압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철이 진짜 빨리 들었다. 넌 정말 조숙해. 이런 말 많이 들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느껴도 이게 말을 해야 돼서 하는지 안 해야 돼서 하는지 분간이 안 가. 왜냐면 말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너무 그럴 때 항상 뭐 말하고 싶으면 되게 쪼잔한 거잖아요. 너무 쬐끔해서 말을 못하겠지. 그래서 상대방이 야, 너 유치하게 이렇게만 할 것 같잖아요. 그럼 환청이 들리고
그런데 그 조그만 가시가 엄청 나를 아프게 하고, 근데 말을 못하겠고 말해도 되는지 불가능한 거고. 예를 들어서 오빠랑 막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같이 하는 친구가 미용실에서 딱 나왔어. 그리고 미용실에서 각 볼륨 매직을 하고 나온 친구는 머릿결이 어때요? 엄청 찰랑거리잖아. 그러니까 오빠는 정말 별뜻 없이 그 친구의 단백질 구조를 칭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냥 그 친구의 단백질 구조를. 야, 너 머리결 죽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같이 동조해줘라. 머리 예쁘다. 근데 순간 나는 머릿결이 안 좋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순간부터 괜히 우울하잖아. 힘이 없고, 괜히 울적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고, 오빠가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럴 때, 야, 너 아까부터 표정이 왜 그래? 피곤해서. 괜찮은데? 아니야, 오빠 미안해. 막 이러죠. 그러고서는 얘기 잘하고 헤어질 때도 잘 헤어지죠. 오빠 장난할 게 아니야. 집에 갔는데 언제 생각나냐면 클렌징 할 때 생각나죠. 그때 머리가 비로소 느끼는 감정과 클렌징 할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해야지. 계란사이지. 이게 그때 생각나요. 6시간 30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오빠한테 말하려면 어때요? 너무 늦었죠. 타이밍을 놓쳤어. 하지만 원래는 그때라도 얘기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남녀 사이는 부정적인 감정, 이 미속속한 관계를 맺지 않기 위해서는 남녀 사이는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질 때마다 그거를 건설적으로 표현해야 굉장히 남녀 관계가 잘 유지되는 거야. 그 타이밍을 놓치면 어려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때도 오빠한테 전화해서 오빠는 안 돼. 오빠 깜짝 놀라잖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나도 머리 이렇게 좋거든? 이렇게 오늘 해야 되는 거야. 그래 이렇게 잘 가는 건데 여러분은 대부분 그렇게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밤새 감을 저어가지. 노루 저어서 강 저편으로 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빠가 그동안 3kg만 빼보라고 했던 거, 앞머리 잘라보라고 했던 거, 이런 거 주마등처럼 쫙.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은 강을 건너 있잖아. 오빠는 여러분이 밤새 누굴 저었다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겠지. 헤어질 때 잘 헤어졌잖아요. 집에 가서 여러분 방 안에서 혼자 북치고 장구 친 거잖아. 그 다음에 오빠가, 오빠야, 너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아니면 너 분명히 무슨 일 있는데? 목소리 이상하지? 아이, 괜찮아. 너 무슨 일이야?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이 오빠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런 게 122가지가 반복된다. 그러면 오빠 입장에서 어떨까? 입장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너무 답답하겠죠. 남자들도요, 잘 말 못해요. 우리 남자들이 말 못하는 거 뭐 있어요? 사소한 거. 먹고 싶은 거. 홀랑 우리가 뭐 치웠을 때. 말 잘 못한다고요. 같이 치맥 먹으러 갔는데 닭다리가 2개면 연인끼리 원래 어떻게 해야 돼? 하나씩 먹는 게 페어한 거지. 근데 홀라당 2개 다 먹어버려. 오빠 화장실 갔다 왔는데 닭다리가 없잖아요. 오빠가 순간 마음이 안 좋다고. 근데 자존심 있는가 표현을 못한다고. 너 2개 다 먹었어? 이렇게 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빠 표정이 순간 안 좋으니까 우리가 또 눈치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왜 오빠? 닭다리 다 먹을래? 오빠도 먹어? 닭다리? 뭐 이래요. 그럼 오빠가 닭다리 안 먹겠어요? 닭다리가 핵심인데? 그게? 그럼 오빠는 자존심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 오빠 안 먹어 닭다리. 오빠 근육 만들잖아. 가슴만 먹어. 오빠가 얼마나 섭섭해. 그때 얘기 못해. 오빠도 집에 가면 엄마가 우리 아들은 뻑뻑한 거 안 먹어요. 닭다리만 먹어요. 그래서 닭다리 가주는데 여자친구한테 그런 거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오빠들이 그거 그때 말 못하고 언제 얘기 나중에 싸울 때 얘기하지. 한 6개월쯤 있다가 오빠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야, 이기적이라고 하냐 지금? 야, 나만 생각한다고 내 닭다리 얘기 안 하는데 닭다리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해. 그때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남녀 관계가 자꾸 이런 패턴으로 아주 사소하지만 집요하게 미성숙하게 관계를 맺게 되는 게 이게 되면 상처와 약함이에요. 자, 이게 여러분의 연애를 방해하는 최고의 주인공이에요. 이게 강하면 연애가 시작되지 않기도 하고 연애가 시작되지만 굉장히 난항을 겪게도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생각이 되면 첫 번째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첫 번째 이걸 인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러한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고 이것이 관계를 그르치는 어떤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할 때 적어도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고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거를 여러분이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까지 내 남녀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요소는 무엇인가에 대한 인지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는 남자분들이 있어요. 저는 첫사랑 그녀를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다시는 그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없고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35, 36, 37 이런데 오빠들이 저한테 새벽 4시 막 이럴 때도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냥 잊으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연애가 연애에 있어서 자기의 감정만 사용했지 의지를 사용해본 적이 없을 때 우리의 연애는 굉장히 유화적일 수밖에 없어요. 연애는 굉장히 홀리스틱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를 잘 사용하면서 의지를 발달시켜 나가면서 균형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우리가요, 남녀 간의 사랑은 절대 서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대치, 나는 외로워, 나는 무언가 내 마음을 채워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기대치의 몇 프로 정도를 남녀 관계에서 채울 수 있을까요? 더군을 포함해서. 약 50% 정도면 꽤 많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되면 나머지 50%는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렇게 열정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이 추구하는 이런 것 자체가 여러분이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자기를 개발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개발하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남녀 관계가 남녀 관계 안에서 딱 한몫이 되면은 그것만큼 굉장히 위험하고 건강하지 않은 것은 없어요. 내가 기대하는 모든 연애는 내가 기대하는 것의 50%는 채울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나머지 50%를 어떻게 내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잘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한정, 여러분이 원하는 열정의 그 기대치만큼 살기 위해서 관리해야 되는 두 번째 측면이에요. 자, 우리 청춘의 때 비껴갈 수 없는 연애 안에서의 스킨십, 섹스에 대한 얘기죠. 이 부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기대치와 사뭇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얘기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만큼 만지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만큼 만져도 될까요? 오, 그래요. 사랑하는 만큼 만져도 될까요? 제가 대학생들하고 생활을 한지 저의 옛날 직업까지 포함해서 지금 약 16년? 제가 그동안 많은 대학생들한테 들었던 말은 이런 거였어요. 예를 들어 이제 연애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얘도 임신을 했다. 뭐 이런 사고들이 여러분 안에 실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사랑했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해요. 사랑이 무엇인데? 자, 사랑하는 만큼 만져도 돼요? 끌리는 만큼? 저는 요즘 김우빈한테 완전히 빠졌어요. 그 다음 702보다 쓰레기. 그 전에는 이종석, 그 전에는 유아인, 그 전에는 김수영, 그 전에는 현빈. 자, 무궁무진해. 끌리는 남자들은 무궁무진해. 매력적인 상대, 섹시한 상대는 무궁무진하죠. 그쵸? 자, 그런데 사랑하는 만큼 만져도 될까요? 연애 관계 안에서? 만지지 않을 수는 없지. 그쵸? 자, 정서적인 친밀함의 속도만큼 스킨십은 진행되니까. 자, 그런데 선이 있죠. 어디만큼 만져도 될까요? 결론은 책임질 수 있는 만큼 만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여기서의 책임이란 통속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책임진다 아니고 여기서의 책임의 의미는 첫 번째, 자기가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만큼. 자, 예를 들어서 연애에 있어요. 스킨십이 있었지. 어떤 섹슈얼한 관계가 있었어요. 자, 정리가 됐어. 관계는 끝났어요. 자, 그런데 달빛 아래 정말 사랑했었지. 그런 순간이 올까? 이거는 소화할 수 있는 단계예요. 이게 소화할 수 없는 단계. 이게 이제 여러분 정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단계예요. 자, 이게 왜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선이 되면 여러분이 다음 스텝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 때문이에요. 이거는요, 제가 이미 여러분들이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손도부 부장처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미래의 리더들로서 또 이 나라의 미래의 기능들로서 정말 함께 고민해 주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축이 될 거잖아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사안이고 함께 고민해보면 좋은 사안이에요. 자, 섹스이론의 이제 메시지는 이거죠. 이거 제가 정리한 거 아니고 다른 책이 정리되어 있는 거 빌려왔어요. 자, 섹스는 일치적이며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것을 결혼관계 안에서 보는 것은 매우 시대착오적인 것이며 불우한 생각이다. 성은 개인적인 것이고 자유로운 것이다. 우리는 사랑을 즐길 수 있다. 자, 이게 여러분이 뭐 인터넷을 키든 TV를 켜든 언제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스코어 매우 팽팽한 가치책이죠. 자, 분홍 색깔 볼까요? 틀린 말이에요. 자, 섹스 육체적이지 않죠. 플러스 엄청나게 정신적이에요. 섹스가 육체적이라면 섹스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은 없겠죠. 자, 성은 개인적이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행위는 개인적이에요. 하지만 성행위의 결과는 매우 국가적이고 사회적이고 미래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유롭지만 플러스 엄청나게 책임을 뒤따르고
성적인 어떤 섹슈얼한 관계의 특징은 실제로 생명이 출현한다는데 어마어마한 그 책임의 범위가 우리의 어떤 능력 밖에 있을 때가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매해 5월달에 낙태율이 가장 높아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낙태 불법이에요. 잘못하면은 잡혀와요. 의료사고 나서 죽어도 아무런 법적 보호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비공식계 행하는 낙태 25,000건에서 3만 건이에요. 비공식계예요. 공식집계 불가능하죠. 네. 비공식계라는 얘기는 공식집계 굉장히 더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고 10대 낙태율이 굉장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5월달에 왜 가장 낙태율이 높을까요? 가정의 달이라서 아주 창의적인 대답이에요. 네, 아주 좋아요. 자, 5월달에 가장 낙태율이 높은 이유는 발렌타인데이하고 화이트데이 때문이에요. 자, 초콜릿하고 사탕을 먹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매해 낙태된 아이들이 25,3만으로 비공식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매해 입양되는 아이들 몇 명인지 아세요? 1만 명이에요. 매해. 자, 그러면 기관에서 유탁돼서 자라는 아이들은 그 이상이겠죠. 자, 그러면 낙태된 아이, 기관에 자라는 아이들, 그 다음에 입양된 아이들, 어린자가 7만이에요. 그러면 그 7만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청춘 어린자가 14만이죠. 이게 이 이야기의 도전의 뒷면이에요. 우리가 시청률 때문에 이해해 줄 수 없는 현실이죠.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주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로 간에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있고 너를 책임질 수 있고 우리의 섹슈얼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현실적인 것들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만큼 계산이 떨어지는 관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정립되지 않는 로맨스는 절대 로맨스가 될 수 없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연인관계 안에서 일어난 섹슈얼한 문제를 매우 로맨틱하게 접근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성인으로서 정말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다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많이 고민해 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 이런 순간들을 여러분이 좀 한 번쯤은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군대 가기 전날 오빠 믿지? 자, 우리가 오빠를 믿죠. 하지만 군대 가기 전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사나이 맞죠? 오빠가 가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김병장님이 기다리는 곳. 그런 가슴이 있어요. 전화도 할 수 없고 카톡도 할 수 없고 무슨 일이 있다고 나올 수도 없어요. 군대 가기 전날 너무나 로맨틱하게 보내는 거 잘 생각해봐야 되겠죠. 휴가 나왔을 때 곧 헤어질 거예요. 이거는 거의 심리적으로 거의 90% 이상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과하게 정을 나눌 필요는 없어요. 빈집 자취방 기숙사 이게 2013년도, 2012년도 대학생 성인조사 원하지 않았고 예기치 않았던 성관계 장소 1위였어요. 자, 원하지 않았고 예기치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피임에 대한 준비 여러분 전혀 되지 않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이유에 대해서 보통 보면은 라면 끓여 먹으러 왔다. 이래요. 그 라면은 김간에서 먹어요. 김간에서. 김밥 줍고, 이러면서 먹고. 근데 오빠들 사귀면 오빠들이 자취하다가 이렇게 아파요. 같이 가. 이게 아프니까 이제 돌봐주고 갔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오빠는 절대 안 죽어. 병살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그럴 때 친구랑 같이 가면 되잖아요. 같이 갈 수 있으면 되잖아요. 친구랑. 그치? 근데 여러분이 같이 안 가도 되고서 같이 가죠. 예를 들어 신발 바꾸러 갈 때. 떨리니까. 같이 가잖아. 옆에만 서 있어만 달라고. 한마디 안 해도 된다고. 친구는 더 떨고 서 있지. 그냥 당당하게 말해. 안 맞아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바꿔주세요. 소비자의 권리를. 그리고 이런 데는 같이 가야지. 여러분이 계산이 끝났으면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학생이지만 앞으로도 2년이 남았고 하지만 임신했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획이 서있다. 그럼 오케이. 여러분이 잘 알죠. 하지만 그거에서 여러분이 계획이 서있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동기가 되는 그 열정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루어내기는 너무나 어려운 난항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행. 원래 여행은 되게 좋은 거야. 남녀 사이는 꼭 한번 여행을 원래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무서워요. 이제 제가 지난 16년간의 데이터가 절대로 여행을 권장사항으로 볼 수는 없어요. 네, 저희 개인적인 데이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여행은 되게 좋은 거니까 우리 지역 갔으면 좋겠어. 4명, 6명 이렇게. 외로운 사람 좀 껴가지고. 너무 가깝다. 떨어져 앉아라. 기분 안 좋아. 내 짝은 어디 있는 거냐? 이러면서 막 별거에서 막 꼬라지를 막 부리는 친구 있지. 이런 식으로 껴가지고 파토 내는 친구들 같이 껴가야 돼. 근데 이제 여행 이러면 이제 되게 좋은 거니까 너 어떤 여행이 있을까? 정동진 기차 여행 이런 거 있죠.
ITX 춘천 300명이 다 같이 타고 다 같이 오는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아줌마가 계속 말 거는 여행 있잖아요. 아 예쁘게 생겼네.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아 우리 딸이랑 똑같이 생겼어. 깜짝 놀랐네. 그래요. 아 잠깐 자다 일어나서 엄마 전화했어요? 그래 둘이 새끼나 봐. 둘이 새끼나 봐. 그래요. 아유 엄마가 참 예쁘게 켰네. 바다에서 막 사진 찍고 있으면 학생! 엄마 전화했어요? 이런 길 위에서 만난 낯선 아줌마가 내 인생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런 정도 아니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지성을 사용해서 매우 다큐하게 추측하고 생각하려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DVD 방도 이제 DVD 방 하시는 분들은 잘 건설적으로 먹고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활성을 위해서 통성끼리 가면 되잖아요. 요즘에 스마트폰 차 안에서 오빠 만날 때는 집안에서 키우는 개라도 데리고 나야지. 낯선 사람의 나를 누는 개 이런 거. 물론 여러분이 성인이기 때문에 제가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나라의 미래니까 우리가 한 번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이대로 좋을까? 우리는 정말 이대로 정말 괜찮은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심리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 상황에 들어가서 견디는 건 쉽지가 않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정말 어떤 방법을 찾고 싶다면 심리적으로 이 방법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연애관계 안에서 스킨십을 원하고 섹스를 원하게 되는 건 여러분 안에 있는 친밀함을 굉장히 추구하는 어떠한 수단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데이트 안에서의 그 진정한 친밀감은요,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관계에 위해 생기는 게 원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연인 관계 안에서 정말 유일한 사람, 친밀한 사람, 정말 변함없는 사람, 정말 그런 깊은 사람을 갖고 싶잖아요. 그거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육체적인 관계라기보다는 갈등과 화해를 반복하는 관계죠. 싸우고 화해하고 싸우고 화해하고 이거를 반복하는 관계만이 가질 수 있는 심리적인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연인 관계 안에 생기는 친밀함, 정말 유일한 사랑이라는 그 느낌은 결국 심리적인 어떤 산물인데 그 심리적인 굉장히 그 긍정적인 산물은 싸우고 화해하는 것을 반복하는 과정 아니면 주어지지 않는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연인 관계에서 원래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잘 싸우는 거예요. 특히 20대 연애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게 못해가지고 여러분이 결혼관계 안으로도 이거에 대한 패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싸움을 할 수가 있죠. 연인들 중에서 그러면 우리 한번 잘 생각해볼게요. 자,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이 싸우는 커플하고 적게 싸우는 커플 있죠. 그럼 어떤 커플이 건강한 커플일까요? 많이 싸우는 커플. 손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도 싸움은 나쁜 거니까 적게 싸우는 커플. 그게 건강한 커플이죠. 네, 비슷비슷했어요. 정답은 상관없어요. 많이 싸우던 적게 싸우던 상관없어요. 자, 파이팅이 넘치는 사람들이면 많이 싸워요. 저희 과에도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아침에 올 때 파장 끼고 와요. 근데 점심에 막 싸워. 밥을 막 따로 먹어. 밥도 안 먹고. 그러다가 집에 갈 땐 따로 가. 헤어졌대. 그 다음은 아침에 둘이 스탠드에서 막 울고 있어. 학교 스탠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암호를 정해요, 연인들끼리. 예를 들어서 7077 이러면 보고 싶어. 뭐 이런 암호예요. 뭐 하루 사사 끝나니까 잘 거야.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연인들끼리 막 그거를 편지지에다가 적어. 그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제 애인이 바뀌면 다시 정해야 돼. 옛날 애인 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그걸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이제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쪽지를 잊어버리지. 그러면 밤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상대방. 왜냐면 우리는 그때 핸드폰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으로만 전화를 했어야 됐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지은이라고 하는데 오빠 있을 없다. 네.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도 이제 그렇게 연애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스탠드에서 이제 막 울고 있어. 그리고 이제 또 점심에는 또 화해했어. 저녁에는 또 싸워. 이렇게 1년 360을 이렇게 싸운 애들. 그런데 걔네는 졸업해가지고 2년이면 결혼했어. 자, 그런데 이런 애들이 있죠. 1년 사귀면 한 번도 안 싸워. 그런데 단 한 번 딱 싸우는데 단 한 번 싸우면 아작나는 애들 있잖아요. 옆에서 얘기해도 안 들어. 야, 그게 아니었대. 아니야. 난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난 끝이면 끝이야. 나는 돌아서면 마음 안 열어.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 나쁜 거예요. 그래서 싸움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만큼 내가 그것을 잘 화해하려는 노력이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데이트를 하실 때는요. 그런 싸움 화해 이런 거에 여러분 잘 집중해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게 뭐냐면 우리는 남녀관계는 틀려서 싸우는 게 아니고 달라서 싸우는 것이다. 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되게 좋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제의 상대성 원리라고 해요. 자, 문제의 상대성 원리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가지고 싶은 가방을 하나 샀어요. I love you bag. 여자들의 마음속에는 가방이 하나씩 다 있죠. 아기들이 하나씩 마음속에 있어요. 저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이백을 샀어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이백은 너무 비싸니까 2레벨 정도 아래 거를 샀어. 자, 남자들은 뭐 새로 나오는 신제품, 뭐 아이패드나 아니면 갤럭시 기업 이런 거 생각해주면 되겠죠. 뭐 기타 등등 여러분이 원하는 전자제품 또는 자전거 뭐 이런 거.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딱 집에 갔는데 동생이 그 가방에다가 빗을 갖고 들어온 거야. 로고 밑에 스크래치를 갖고 왔어요. 자, 그런데 그날 여러분이 F가 떴어. 2개나. 예측하고 있는 바였지만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 일이. 그래서 F가 떴고 그 다음에 욕을 질싸게 먹었어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 당연히 장학금은 없지. 그래서 이제 완전히 모든 게 집에 들어가도 완전 끝장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꿈꾸는 그 대구 개명대에 킹카가 있어. 훈남, 개운이라고. 그럼 뭐 보통 사람들이 어쩌고 막 이러는데 이따가 치고 개운이.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훈남이 있어요. 아무한테도 대시한 적 없고 지금까지. 완전 클리어. 올 클리어. 진짜 성실해. 신발도 잘 신어. 신발도 잘 신어. 가방도 백팩이 진짜 잘 어울려. 근데 그 누구한테도 대시한 적이 없는 개명대의 훈남 개운이가 야, 이따 학교 끝나고 나랑 잠깐만 보자. 그냥 좀 시크하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갔는데 알고 봤더니 걔가 나랑 가장 친한 친구한테 대쉬하고 싶대. 그런 날 여러분이 집에 갔어요. 그런데 동생이 가방을 그 꼬리에 들어왔어. 그럼 걔는 어떻게 되지? 죽지. 아우 빡치네. 야, 너 죽고 싶냐? 당장 나 똑같은 거 사와. 그럼 동생이 뭐라고? 언니 내가 돈이 어디 있어? 그럼 네 사정이지. 당장 나 똑같은 거 사와. 그 엄마도 별로 간섭하고 싶어 하지 안 하잖아. 엄마도 이렇게 조용히 다니잖아. 아빠가 얘네들 왜 이렇게 시끄러? 들어와요. 이렇게 문 닫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끼리 전쟁에 막 난이 나잖아요. 자매의 난, 막 이런 게 이제 나잖아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동생이 가방을 그 꼴에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학점이 정말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환학생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학비와 생활비가 나오고 다녀오면은 취업이 완전히 고정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기업으로. 그런데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아까 그 개운이 있죠. 그 개운이가 이따 끝나고 잠깐만 보자. 그래갖고 뭐 대출 부탁하려고 막 이러고 나서 딱 갔는데 사실은 내가 지난 용화 때부터 너를 지켜보고 있었지 뭐야. 이제는 입 밖으로 내둘 텐데 확신이 들었지 뭐야. 그래서 준비해서 커플링 교환학생 간다고 들었어. 오빠 완전히 너를 기다리기로 결심했어. 그래서 준비했어 커플링. 내 마음을 받아들인다면 집에 가서 반지 끼고 카톡으로 사진 한 장 보내주면 이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알게 라고 집에 들어온 날 동생이 그 가방을 그 꼴에서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 너 해. 10년치 생일 선물 한꺼번에 받았다고 생각해. 마음 편히 가자. 이게 상대성 원리예요. 동생이 가방을 그 꼴에 들어온 상황은 변하지 않았죠. 무엇이 그랬죠? 여러분의 상태, 컨디션이 변했어요. 자, 남녀관계가 이래요. 어떤 문제가 진짜 문제의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대부분 나의 컨디션이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이슈가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되지도 않기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녀관계 안에서는 이 문제의 상대성 원리를 생각하면 굉장히 훨씬 더 유연하게 풀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넣어두면 굉장히 좋은 한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럴 수도 있지. 남자친구가 밤새 연락이 안 돼.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은 망각의 종목이니까. 나랑 사귀는 걸 하루 좀 깜빡 까먹을 수도 있잖아. 누구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간은 망각의 종목이니까. 여자친구가 맨날 짜증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맨날 짜증내. 그럴 수도 있지. 여자는 풍물에 민감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아니면 누가 받아주겠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반대로 적용하면 안 돼. 컴플레인을 받을 때.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 이제 파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졸다가 잘못 적용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적용해주면 여러분은 훨씬 더 좋은 남녀관계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함정은요. 사랑은 로맨틱하다. 세 번째 함정입니다. 자, 사랑은 과연 로맨틱할까요?
사랑은 로맨틱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의 궁극적인 속성이 로맨스는 아니에요. 사랑은요, 연인관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그냥 인간관계예요. 연인관계는 그냥 인간관계인데 특수한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훨씬 더 조심해야 되고, 훨씬 더 민감해야 되고, 훨씬 더 지식이 필요하고 그런 거죠. 연인관계는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남녀관계인 데다가 로맨스가 들어간 삼중관계, 네, 어려운 관계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대학생이니까요, 요 세 가지를 생각해 주면서 연애하면 20대 초반의 큰 난항은 좀 비켜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첫 번째는요, 아름다운 이별이에요. 자, 좋은 연인관계,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이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안해요, 이별 얘기를 해서. 근데 이제 여러분의 나이가 어쨌든 이별을 현실적으로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별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요. 자, 우리가 이별할 때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이별해야 될까요? 자, 질문을 바꾸어 보면, 우리는 어떻게 이별하고 있어요? 보통? 즉흥적으로, 열받아서, 싸우다가, 아니면 카톡으로, 문자로, 전화로, 메일로, 막 이런 식으로 이별할 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이별은, 우리가 하면 굉장히 안 좋아요. 이별은요, 스텝을 밟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 사귈 때 썸 타죠? 처음 만나가지고 사귀시다? 이러진 않잖아요. 또 썸을 타잖아. 썸을 타다가 헤어지죠? 이별도 썸을 타야 돼요. 왜냐면 그거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썸을 타야 돼. 최소한 이별은 최소한 1달에서 3달의 시간을 가지고 하강하는 썸을 타는 게, 이 기류를 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뉴스 속보는 언제 나요? 갑자기 태풍, 지진, 재난, 다리 무너졌을 때, 이럴 때 나오죠.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한테 뉴스 속보처럼 이별을 통보하면 그건 상대방한테 뭐가 되는 걸까? 재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별 통보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매일의 날씨처럼 하세요. 매일의 날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즌을 얘기해 주죠.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올겨울은 매우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축대가 무너질 수 있는 곳에서는 축대를 점검해 주세요. 주간 날씨도 해주죠. 오늘은 맑으나 주말은 매우 흐리겠으며 우산을 준비해 주시면 나들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썸을 타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고. 오빠 우리가 예전 같지는 않지 않아? 이렇게. 오빠도 별로 재미없어 보여. 뭐 이렇게 상대방도 얘가 좀 뭐가 있나? 이런 알까리 이런 거면서 약간 엠보싱,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하반기를 타야 충격을 완화하면서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통보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뉴스 속보처럼 이렇게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 사귀고요 헤어졌어요. 그럼 좀 쳐줘야 돼요. 인간이니까 상처받았잖아요. 사랑이 떠났잖아요. 쳐줘야 돼. 그럼 얼마나 쳐줘야 될까? 3개월. 조금만 더 써주세요. 6개월. 맞아요. 6개월 쉬어줘야 돼요. 자, 물론 쉬고 싶지 않아도 계속 쉬게 되겠지만은 그래도 일단 6개월은 기본적으로 써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럼 6개월 쉬는 동안 뭐 해야 될까요? 뒷담화? 자기관리? 오케이. 자, 쉬는 동안 해야 될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두 번째예요. 애도 배워주세요. 애도 뭐예요? 장례식장 가면은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거 애들. 모든 이별에는 애도가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는 사랑을 잃었고 상처받았고 아프고 슬프죠. 그러니까 애도하는 시간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가장 좋은 애도 방법은 뭘까요? 눈물. 우는 거. 우는 게 가장 좋은 애도의 방법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남자들이 가장 불쌍하죠. 특히 경상권. 우리 우는 남자. 우리 놀리지 말아요. 응? 저기 스탠드에 앉아서 웬 남자 꺼이꺼이 울고 있어. 그럼 페이스북에 올리지 말라고. 웬 남자 꺼이꺼이, 헐, 나도 봤음.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란 말이야. 모든 남자는 슬플 때 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남동생들이 여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딱 안 드는 여자랑 사귀었다 헤어졌어. 방에서 뭐 방문 확 열었는데 울고 있어. 그럼 걔 놀리지 말란 말이야. 울고 설마 눈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설마 그거 네 눈에 맺힌 거 눈물? 엄마, 첫사랑이 눈물 흘리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놀리지 말란 말이야.
모든 남자들은 울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울게 해줘야 돼요. 가장 좋은 거 우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편지 찍는 거. 사진 찍는 거, 태우는 거, 이런 거 얘기해요. 드라마에서 무섭게 묘사되지만 굉장히 건강한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애들 뭐 있을까? 커플링. 커플링 어떻게 굉장히 골치 아프죠? 커플링 어떻게 해야 돼? 적십자가 팔아? 가장 좋은 애들은 지나갈 때 꼬리 껴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사랑을 떠내보내는 거 있지. 그게 되게 중요해. 그럼 이제 걔의 주인을 횡재하는 거지. 나의 서핑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뭐 이런 게 이제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배워가는 중요한 거예요. 뽀삐 주인이 얼마나 좋아요. 뽀삐! 어디 갔다 온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 얘도 어떤 거 있어요? 같이 갔던 카페에 혼자 가서 차 마시는 거, 청소 아니고 얘도. 여러분 그 러브레터 영화 보죠? 일본 영화. 그 눈산에서 그 여자가 오킹데스 와타시 땡키데스 외치는 그 영화. 거기에 보면은 그 여자가 그렇게 외치는 게 왜 명장면이냐면 그게 그 여자가 애도하는 장면이에요. 가슴에 있는 사랑을 탁 떠서 보내는 거야. 여러분의 모든 이별에는 그런 애도가 필요하다. 이거를 여러분 생각해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돌봄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 여학생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감정적인 거 싫어하죠. 그쵸? 명절에 동그랗게 500개 붙이고 주말이면 시댁에 가야 되고 반드시 아들을 낳으라는 이런 거. 여자는 이런 거 너무너무 싫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부장적인 거 싫어하다가요. 이상하게 연애를 시작하면 가부장적이 돼요. 우리 스스로. 자, 버스에서 자리가 나면 누가 앉아야 돼요? 누가 앉아야 돼요? 오빠? 나? 그럼 바꿔볼게요. 지금까지 누가 앉았어요? 여자. 원래 누가 앉아야 돼요? 그날 피곤한 사람이 앉아야죠. 그쵸? 그날 더 힘든 사람이 앉는 게 가부장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머릿속에 있지만 말해도 데이트하다 자리가 오빠가 야, 나 진짜 어지러워서 죽는 줄 알아요. 그럼 오빠가 다 앉았어. 그럼 여러분이 그때 정말 마음이 오케이일 수가 있어요? 몸이 헐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꽤 가부장적이에요. 우리가. 자, 여러분이 남자를 사귈 때는 어떤 남자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남자들은 실제로 어떤 분들이냐면요. 저희 아들이 4살이에요. 저는 남자에 대한 환상, 꿈 이런 거 굉장히 많았던 사람인데 저희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남성의 실체들에 대해서 또 여성의 실체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의 인간됨에 대해서 그냥 많이 좀 깨달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4살인데요. 꿈은 파워레인저예요. 제가 어저께 크리스마스여가지고 차를 타고 오면서 내가 민혁이도 크면 운전할 거야? 그랬더니 어느 정도 자기가 파워레인저가 되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냐면 엄마 나는 파워레인저니까 갤리온을 운전해야지 운전면허는 인간들이 하는 거잖아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자기가 파워레인저이며 미래에도 파워레인저가 되는 그런 확신에 의심이 없어요. 이런 애요. 근데 이제 집에서 잘 안 보여요. 좀 너무 폭력적이어서.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번 여름에 파워레인저 뮤지컬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애기 아빠한테 너무 보여주고 싶어요. 또 남자들끼리 로망이 있는가 봐. 그럼 뭐 이렇게 아들과 함께 가서 이렇게 하는 로망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역차저차서 가게 됐어요. 갔는데 어른인 제가 봐도 진짜 똑같아. 진짜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마벨러스, 그 파워레인저들이 막 걸어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4살, 5살인 아이들이 볼 때는 정말 판타스틱한 세계가 펼쳐진 거야.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 이제 기다리고 저희 앞줄에 여자애가 한 명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자애가 한 4살 반 정도 됐나? 근데 이제 제가 아들만 있으니까 여자애들을 보면 굉장히 좀 흥미로워요. 되게 귀엽단 말이야. 근데 여자애가 머리를 딱 양갈래로 딱 갈라서 묶었는데 보통 짱짱하게 묶은 게 아니야. 짱짱하게 묶었는데 거기서 느껴지는 그 남다른 포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걔는 집에서 칼도 차고 왔어. 헬로키티 거기에다가 엄마가 칼도 파워레인저 칼도 차고 왔어. 그러니까 얘는 집에서부터 이렇게 칼을 차고 온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진정한 매니아. 현장에서 그 파워레인저를 즐길 자격이 있는 인간인 거지. 그래서 왔는데 그리고 나서 딱 파워레인저가 시작했어요. 첫 장면이 뭐였냐면은 이 무대가 밑에서 쭉 올라오면서 연기가 막 나요. 그러면서 엔터라는 악단이 으아 하면서 이렇게 무대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애들이 다 울기 시작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아들도 울고 우리 옆집에도 울고 우리 뒷집에도 울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집에는 끌려 나갔어. 너무 격하게 먹어가지고 끌려 나가고 하여튼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이 여자애는 어땠어요? 얘는 안 울어. 얘는 칼을 만지작거리면서
엔터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아. 주시하고 있어. 칼을 참 만지고. 저는 정말 근데 공교롭게도 막 오는 애들은 제 주변에 다 남자애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얘네들이 나중에 연애를 하는 거구나. 칼을 부여잡고 있는 여아와 울부짖는 나와 이 아이들이 25년 뒤에 연애를 시작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냥 걔네들이 큰 거예요. 여러분이 연애하는 남자들은 그런 나만, 울부짖던 나만이 그냥 큰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기대할 것도 바랄 것도 그렇게 여러분의 메시아로 기대할 만큼의 존재는 남자와 여자에게 또 여자가 남자에게 서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으로서 어떤 남자를 사랑한다면 나는 주체적으로 어떻게 이 남자를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을 해줄 것인가, 능동적으로 이 남자에게 필요한 사랑을 주려고 하는 노력이 이 시대 여성들이 굉장히 필요한 노력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오빠한테 가방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응? 가방 사달라고 쪼르지도 말고, 그 다음에 데리러 오라고도 하지 말고, 응? 우리가 집도 알고 길도 알잖아요. 데이트할 때 왜 오빠가 집에 데려다 줘야 돼요? 그쵸? 그래도 데이트할 때 그런 맛이 있어야죠. 그러면 나 두 번 못 봤어. 그러다 보면 각자 갑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될 거예요. 응? 여러분이 그렇게 페어한 사랑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대화인데요. 연인 관계에서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요즘에 대화를 거의 안 하죠. 스마트폰 때문에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상반기에는 롤 때문에 거의 대한민국 연애가 파탄에 막 가다갔어요. 이게 이제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대화를. 연인 관계는 대화를 꼭 해야 돼요. 자, 만약에 3시간 데이트를 한다. 그러면은 1시간 반은 스마트폰을 꺼야 돼. 처음에는 약간 금단 현상이 있을 거예요. 까똑. 뭔가 외계에서 보내는 신호가 계속 우리한테 오겠지만, 그거를 딛어내면 여러분 이제 상대방의 눈에 보기 시작하죠. 그럼 우리가 3가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근데 갑자기 우리가 스마트폰 보고 얘기하려고 하면 무지 어색해요. 할 얘기가 없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는데 3가지 패턴을 얘기를 해요. 첫 번째, 히스토리. 4살 때, 14살 때, 20살 때 어떻게 살았는지 그냥 히스토리 약간 어프하게. 나는 쌍쌍발을 좋아했었지. 그게 참 언제나 공평하지 않게 짜게 졌었어. 나는 휘소를 참 좋아했었지. 뭐 이런 거. 러프하게. 우리 할머니는 우리 오빠를 참 좋아했어. 그냥 히스토리. 두 번째, 패밀리. 엄마, 아빠, 할머니, 언니, 누나, 형, 삼촌, 남동생, 여동생, 우리 가족은 어떠한가.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슈. 우리 집 망한 거, 지금도 망해 있는 거, 아빠가 여자 좀 좋아하는 거, 엄마가 매운 거 때문에 슬펐던 거, 군대 갔을 때 김병장님이 나 좀 만진 거, 그 누구한테 얘기해보지 않았던 그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주의할 점, 이슈는 사귄 지 최소한 8개월 이후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슈는 서로 감당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의 신뢰 관계가 구축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개팅에서 이슈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호르몬이 느껴서 생각했고요. 정말 이런 이슈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저희 집은 남아서 목사님 정말 심해서 저는 만두국에 만두도 못도 먹고 살았어요.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이게 이슈를 처음에 얘기하면은 남녀관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슈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인생에서 이슈가 많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거를 처음에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빨리빨리 공감받고 싶기도 하고 이 사람이 나를 감당한 사람들이 테스트하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슈는 최소한 사귄 적